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라이브 방송이 열리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도 수사하겠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겁니다. 사과하라 라고까지 요구하면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정면 충돌, 과연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일부 조간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한복판에 참전했다 이런 분석도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뽑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전면전. 동아일보 1면이 쓰고 있는 전면전, 과연 어떤 헤드라인 뉴스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후보가 대선 앞에 초유의 충돌. 동아일보는 이거 초유의 충돌이다. 문재인 대통령 근거 없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를 왜 적폐로 모으느냐. 강력 분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문 대통령도 성역 없는 사정을 늘 강조하지 않았냐. 이 말인즉슨 당신이 하는 적폐청산만 가능하고 내가 하는 적폐청산은 안 되느냐. 라는 속내를 포함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야 모두 격앙된 반응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쳤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야당에서는 찔리냐? 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삼각관계. 삼각관계. 한겨레신문 4면이 싣고 있는 삼각관계는 과연 어떤 삼각관계일까요? 지금 살펴보시죠. 단일화 삼각관계, 양당 구애 경쟁의 안, 유세차 기약했다. 여당이 안철수 러브콜에 가세를 했습니다. 단일화 변수 어디로 갈까? 한겨레신문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각에서 연합정부 구성 등 조건을 논의한다라는 설도 제기됐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는 신뢰가 가능하다라고 반응했다라는 대목도 한겨레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손을 잡을까요? 진짜 손 안 잡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비자금. 조선일보 5면이 쓰고 있는 비자금. 누구의 비자금일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비자금을 조성한 실체 공개합니다. 광복회 김원우 회장 의혹이 제기됐고 국가보훈처에서 정부예요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줄 장학금으로 김원우 회장이 1,000만 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 1,000만 원을 개인 통장에 받아서 돈 세탁한 뒤에 한복 지어 입고 안마비에 쓰고 했다라는 겁니다. 보훈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원우 회장이 가족회사를 만들었고 광복회장 명의로 불법 영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광복회장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후에 보훈처 감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톱5. 서울신문 2면 기사입니다. 올림픽 소식인데 베이징에서 톱5 점프 목표 이뤘다. 차준환 선수, 김연아 선수 이후에 최고 성적, 4년 뒤엔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점프 실수했지만 안정적 연기였어요. 282.38로 개인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제 헝가리 쇼트트랙 선수 리우 형제에 대해서 중국 국적이었지만 헝가리로 귀화한 선수다라고 소개드렸지만 아버지가 중국인인 혼혈 선수들일 뿐 국적은 애초부터 헝가리였다는 점 바로잡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좀 풀리니 다시 미세먼지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자, 이거 대선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냐, 선거 개입이 아니냐, 문윤 정면 충돌. 이 대선 굉장히 흥미롭고 긴박하게, 긴장감 넘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이 20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야당 후보를 향해서 분노를 표한다. 사과하라. 라고 강하게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당신도 적폐 수사하지 않았냐? 라고 맞받아치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 박수현 수석의 문재인 대통령 입장 대독 들어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표현과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청와대가 대선에 연관되는 일을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에게 분노를 표한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사실상 표명한 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 분노 표출은 왜일까요? 청와대의 속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청와대 관계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5년 동안 검찰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완전히 부정당한 모욕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분노를 표한다라며 야당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야당의 이준석 대표가 SNS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야당 대표 발언입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에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개입인가? 정치 보복인가?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먼저 야당의 김병민 대변인. 네. 정치 보복입니까? 선거 개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즐겨 썼던 말 중에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표현이 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었고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있는 죄를 덮도록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내용 자체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죄가 없는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서 수사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만드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정 기능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국가 의사결정 기관 속에서 이런 일들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던 게 윤석열 후보의 모습입니다. 근데 청와대의 박수현 수석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기간 과도한 메시지로 대통령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비춰진 것이 아닌가 심각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감 표명하신 겁니까?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 이거죠?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청와대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분명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특정해서 수사하거나 아니면 있는 죄를 권력의 힘으로
덮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없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폐지를 통해 이러한 의지를 예. 강건하게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야당 후보의 최측근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이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야당 대변인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당 김용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실언을 했죠. 예를 들면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 뒤에 자기가 해명한 말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나나 윤석열 후보나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내가 대통령 되면 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허락한다. 즉 적폐 수사의 대상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한 본인의 말씀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화가 되느냐 대상이 주체가 되느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즉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사권을 지겠다라고 지시한다는 얘기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래놓고 해명은 적폐 수사의 대상이 나도 될 수 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유인태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초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현 살아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수사의 대상이라고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예.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다. 그렇게 방어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개입과는 거리가 멀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실언을 했다. 오늘 강대강 초반부터 굉장히 강대강의 메시지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의 속내를 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토론 기간 때 내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 그렇게 왔습니다. 청와대가 우리 정부를 적폐로 일컫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표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적폐라고 규정한 것과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도 적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수사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게 다른 겁니까? 전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가장 이것이 지금 현 정부를 규정할 때 야권이나 혹은 또 언론에서 내로남불 정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명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어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폐 청산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가장 지독한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됐죠. 그런 점에서 이 적폐 청산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과연 이것이 어떤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공정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슨 근거로 우리 정부를 적폐로 모느냐라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굉장히 좀 현 정부엔 적폐가 없다라는 이제 규정한 거죠. 이걸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국민이 규정하는 거고 어쨌든 다음 정부에도 비리가 나타나면 그것을 수사를 하면서 규정되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저 이 발언은 마치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가장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오히려 많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건 똑같은 겁니다. 적폐를 규정할 수 있는 건 본인들이 아닌 거죠. 특히나 현 정부에 적폐가 없다? 누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블랙리스트는 과거 정부,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그걸 현 정부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거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당시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냐면 청와대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비서관이 실질적으로 내정자를 지목하고 그다음에 내정을 지원할 수 없었다. 다시해서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청와대군요.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되지 않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무리한 겁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물론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가 많다라는 걸 어떤 적시해 놓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다고 믿는 거죠, 검찰은.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믿는 거죠. 그런 거에 수사를 다음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발끈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꼭 선거 개입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 선거 구도 속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마지막에 기댈 건 결국은 친문과 호남이다. 결국 전통적 지지층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지금 선거 구도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 개인적인 의견을 이재명 기자가 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방식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청와대가 우리 정부는 적폐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어요. 자,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뜨겁습니다. 청와대, 그럼 죽은 듯 있어야 하냐. 굉장히 격앙된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강대 강.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러면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처럼 있어야 하느냐. 굉장히 격앙된 표현들입니다.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다. 구차하게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로 회피할 일은 아니다. 라며 야당과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서 구차하다라는 강경한 비판의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반발을 했습니다. 성역 없는 사정, 문 대통령도 강조하지 않았느냐. 나와 뭐가 다르냐라는 반박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적폐 수사는 올바르고 내가 하겠다라는 수사는 보복이냐라는 반발인 셈입니다. 자, 그러나 여당, 특히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반발은 더 거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국민위의 군림에 대한민국 유일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전두환 따라하기 망상입니다. 또다시 정치 보복의 슬픈 역사를 국민들께서 지켜보며 피눈물 나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이 꿈꾸는 검찰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입니까?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게다가 청와대 출신들은 연이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세 취하고 있는 건데 입장 보시죠. 청 출신들, 최재성 전 정무수석, 정말 미친 사람이다. 야당 후보에게 미친 사람이다. 라는 격앙된 비판. 뱃속에 이미 보복의 칼을 꺼내 들었다. 강력히 비판했고, 최강욱, 배신과 보복의 아이콘. 검사 사칭한 깡패다. 미쳤다. 깡패다. 정치보복 망언이다. 김건희 씨의 신기가 더해지면 괴물 정권 될 것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깡패, 미친, 괴물. 각종 격앙된 이야기들이 총동원되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이렇게 반박합니다. 뭔가 찔린 거 아니냐. 들어보시죠.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재발적인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냥 원칙론을 얘기한 거예요. 범법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수사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지은 죄가 많다는 건지 또는 이제 수사를 하면 모두 교도소에 갈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건지 당신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해 이렇게 지금 공갈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강대 강입니다. 김병민 대변인, 특히 네. 지금 청와대 출신들 예컨대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미친 사람, 그리고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죠. 예. 깡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괴물.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깡패, 미친, 괴물. 발언의 수위가 좀 많이 세죠. 상대의 정치에 대해서 최소한 지켜야 될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하게 될 때도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게 중국의 편파 판정을 비롯해서 각종 외교적 상황에서 분노해야 될 때 제대로 분노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한 게 아닌가 싶고요. 더 중요하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남지 않는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각종 갑질로 드러나고 있는 숱한 의혹들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혜경 씨를 두둔하면서 본인도 그랬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김혜경 씨에 관한 뉴스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이런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김 합니다. 대변인, 이게 물타기라는 주장이세요? 정치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여기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와중에 상대 정치 후보를 향해서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건대 지난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서 어떻게 징계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권을 얼만큼 참담하게 현 정권에 그리고 많은 정치 세력으로부터 국민들과 외면되는 길을 현 정권이 걸어왔는지를 지켜보게 된다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청와대 행동들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볼 수 있고,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런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던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물타기 아니냐? 찔리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도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지 말라라는 청와대의 뜻은 야당이 주장한 처럼 혹시 울산 성개입 의혹, 탈원전 의혹, 환경부 장관 의혹, 혹여 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지 말란 뜻 아니냐라고 야당이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가 금도를 넘었죠. 어느 역대 정치에서 대선 후보가 그 당시 현 정부를 바로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으로 몰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 중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다. 이재명 후보가 중국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너무 지나칠 만큼 센 주장을 해다 오히려 더 조절을 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다 비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그동안에 중립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윤석열 후보가 자처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공학적인 해석은 그 뒤에 문제예요. 그건 누가 이익을 볼지, 물론 누가 이익을 본다고 떠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장 크게 손해보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언급했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살펴보시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에 비극적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조간신문 분석에 따르면 MB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소위 정치 보복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다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의 저 같은 이야기가 MB 정부의 정치 보복이 아니냐,
뭐 다르지 않느냐라는 주장으로 보인다라는 조간신문들의 분석이 오늘 많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무현 비극을 언급함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적폐 수사와 MB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를 했던 수사가 다르다는 얘기냐라는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대선 기간 동안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닙니다.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면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포용하는 원칙 있는 통합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도 당시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서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의 생각, 법조인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정부를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고 사과하라, MB 정부와 똑같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되짚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가 되기 전부터 당시 정부와 그 정부를 향해서 적폐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다릅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화가 나더라도 절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고 후보자의 시간이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 같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내가 정치 보복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 전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이 표현이 거친 면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마치고 이제 정치를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붕괴가 됐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느냐?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도 그렇지만은 이 현 정권의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힌 거니까 크게 보면 내부자 고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는 내가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게 무엇인가?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그냥 자의적으로 법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힘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불문하고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의 하나이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것도 예. 법치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법치주의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물론 이제 표현상으로 조금 거친 면이 있긴 하지만 내용은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나 아니면 뭐 그 여당에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서 뭐 막말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 듣고 있는데, 자, 그럼 정 변호사님, 네네. 정 변호사님께서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가 되기 전부터 그 정권과 전 정권을 적폐라고 규정했는데 왜 지금 야당 후보가 문 대통령 정권에 적폐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라는 말에는 발끈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폐라는 말이 누적된 폐단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뭐 10년, 20년 쭉 쌓여온 것이 적폐다. 이게 맞는 말인데 지금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 적폐라는 말을 과연 쓸 수가 있나? 지금 이제 막 5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폐단이 그렇게 많이 쌓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꼭 반드시 절대로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 크게 현 정권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문제인데 드러난 것이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울산시장, 그다음에 옵티머스 라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중대한 문제인데 제대로 그 해명이 되지가 않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이상의 그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대장동 관련된 사건인데 뭐 검찰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야심만만하게 그 발족을 시킨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새겨들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들었습니다. 오늘 패널들 개인적인 견해들 듣고 있고 이견도 상당합니다. 혹시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청와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하등에 문제될 게 없다. 라고 청와대는 판단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어차피 완전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적폐청산을 외쳤고 그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측면에서 배경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배경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그게 이재명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그 정부들도 그동안의 관료주의의 폐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폐청산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개혁적인 연장선이라고 보고 뭐 야당이 맞으면 대상이 되고 여당은 주체가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적폐청산, 적폐의 문화를 없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폐 수사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윤석열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게 한동훈 검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독립운동 하듯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의 시그널 아까 전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의사가 있는 거죠.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차기 검찰총장,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많다. 검찰 내부에서 줄 세우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스마트하고 유능하고 이렇게 평가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적폐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상권이 분립되어서 대통령도 전혀 검찰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천명을 하고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정당성이란 말이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우리는 차원에서. 그 적절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덕적이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 자, 그럼 반대로 김명민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에게도 불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당시에 탄압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의 기억, 사적인 보복 감정, 추호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현재까지 왔던 길에서 해왔던 메시지는 아주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라서 여야 공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날의 과거를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인사권이 과도한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남용돼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사실상의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진행하고 있었던 많은 수사들에 대해서 특히 정권에는 불편한 수사들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던 것이 대한민국 만천하에 드러났던 일을 국민들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을 검찰 권력, 사정 권력이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윤석열 후보가 늘 피력해왔고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난날에 있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않는 모습들을 국민 앞에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적인 정치 보복 감정은 추호도 없다라는 말씀. 우리 정권이 절대적으로 도덕적이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청와대에 속낼 것이다라는 말씀. 여야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대강 느낌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야권 후보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뒤로 조금 빠진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도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문정부 적폐 수사해야 한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정치 보복을 공언한 것이다. 이건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비판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들이 회자되면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뭐라고 했냐. 2017년 7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라고 얘기했었군요. 그러자 원희룡 국민의힘 본부장이 헌정사상 처음 정치 보복 공언한 대선 후보는 당신이다. 박수현 대변인, 윤 후보에게 화내기 전에 이재명 후보부터 단속하시죠. 라고 입장을 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2017년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비판했는데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블랙 코미디라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은 다르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정치 보복을 공언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해서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이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그때는 정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 보복이라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 읽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을 활용했다는 걸 민주당이 인정하는 겁니다. 아, 역으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면서 지금 얘기를 논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 청산이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근데 적폐 청산이 왜 정치 보복이 됐죠? 그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도 얘기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때도 그러니까 진정한 국민 통합은 적폐를 덮는 게 아니라 청산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분노할 일이 됐습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기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라고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를지를 본인들이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명박 대통령 얘기도 했었지만 우린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적폐가 없다고 해서 적폐가 없는 게 아니죠. 그건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얘기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우리가 당신과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적폐 청산과 함께 포용과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뿐이 아니라 전 정부 인사까지 1000명 이상을 수사하고 200명 이상을 구속하는 그런 정치 보복으로 귀결됐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본인들이 피해가면서 윤석열 후보의 적폐 청산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의 전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적폐 청산은 정당하고 상대의 적폐 청산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의 정권을 되돌아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적폐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귀결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재명 기자의 의견도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이제 현대 정부에서의 모든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얼마나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대통령 지지율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에 아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전체적인 지지는 적폐 청산하라고 하는 대대적인 국민의 힘 지원 이런 정당성의 확보가 국민으로부터 저는 있었다라고 국민의힘이요? 보여집니다.
국민들로부터의 힘. 아, 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예, 예. 이제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앞에 정부를 얼마나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새로 만약 가령 뭐 윤석열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대통령이 됐을 때 앞선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40%에 대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개인 대통령 혼자서의 의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청산 정치보복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패널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중재하기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전해드리고 있고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발언을 했는데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논란입니다. 이 발언 남북 정상회담 언급까지 돼 있는데 보시죠.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임기 내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한에서 답변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이 많은 조간신문들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대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많은 언론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시됐던 질문은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정말 수없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차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자칫 누가 당선되면 되고 누가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예단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라는 언론들의 지적도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는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까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문 대통령 여러 번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상회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전쟁의 위협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느냐? 재래신북이나 이런 것만 해도 사실 남북이 경제력 차이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진짜 몇십 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커다란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을 우리가 그렇게 지지했던 것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4년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보니까 과연 그것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결국 그 김정은이 과연 문 대통령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을 때 문 대통령을 만나 주기나 할 것인가? 만난다고 한들 어떤 뭐 구체적인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굳이 뭐 남북 정상회담이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별로 뭐 선거에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엇갈리고 있고 북한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입장도 첨예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자면 1시간, 2시간도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 듣고서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법카 의혹 추가 폭로, 주가 조작 다시 조준, 여야가 부인들에 대해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고 이 제보자가 피해자가 이게 무슨 사과냐라고 반박했다라는 뉴스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폭로를 했는데 김혜경 씨의 자택으로 배달해주는 음식들이 더 있고 이거 내가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라며 영수증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음식 품목도 다양합니다. 닭백숙, 초밥,
뭐 등등이 추가적으로 폭로됐습니다. 자, 이 의혹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는데 제보자, 피해자는 그래서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되물은 바 있죠. 그러면서 법카 유용이다라며 10건을 더 공개하며 주장했습니다. 7급 공무원 A씨, 김혜경 씨 사과 이후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묻고 싶다. 추가로 공개한다.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 카드 결제 내역이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베트남 음식점, 한우 전문점, 초밥 전문점 2곳, 보거 전문점, 닭백숙 전문점, 중식당, 식당 7곳에서 11건 결제된 내역을 공개했고 총 금액 111만 8천 원가량이다라며 이걸 배 씨의 지시로 구매해서 분당 자택에 배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우와 마찬가지로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개인 카드로 결제된 후 이걸 취소하고 법카로 재결제하는 방식으로 음식들을 구매했다라며 베트남 음식, 한우, 초밥, 보거, 닭백숙, 중식당 등에 대해서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며 텔레그램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닭백숙 사진 2개가 가지런히 포장이 돼 있고 배달이 됐죠. 백숙집 가면 7시 10분입니다. 그러자 백숙 백숙 픽업해서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사진도 이렇게 포장된 닭백숙 포장을 해서 자, 우린 30분에 도착이다라는 배모 씨. 그럼 댁 앞에 올릴까요? 올릴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경비실 앞에 맡겨줘 라고 하자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텔레그램 대화대로 보면 닭백숙은 김혜경 씨 자택 경비실에 올려졌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몇몇의 조간신문들은 이같이 김혜경 씨에게 배달된 음식들이 법인카드로 재결제가 됐는데 이 법인카드 내역과 예산이 각종 경기도 내의 부서들의 업무 추진비로 동원됐다라는 의혹을 한 조간신문들은 제기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결제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이 최소 경기도 5개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라는 건데 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는데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A초밥집에서 10만 5천 원이 결제됐다라고 공개한 이 제보자의 그 초밥 결제는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 마련 명목으로 의견 수렴 간담회로 경기도에서 처리됐다라는 게 조선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닭백숙, 조금 전에 닭백숙 사진 보셨잖아요. 12만 원 상당 결제가 된 저 닭백숙이 김혜경 씨 앞으로 배달이 됐다라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는데 저 용도가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됐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거는 독이 있기 때문에 전문 조리장이 조리를 해야만 합니다. 보거 요리가 12만 원 상당 결제된 거라며 제보자가 공개했는데 이거는 노사협력 간담회 용도로 또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정 일간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이 법인카드 내역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대조한 보도 결과이고 이게 반드시 저런 명목으로 쓰였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걸 소개해드립니다.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적어도 닭백숙 하나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닭백숙도 개인카드 이후 법인카드로 재결제된 영수증을 A씨가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게 아까 뭐랬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명목을 좀 살펴보면 닭백숙이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로 소위 말해서 둔갑돼서 예산이 쓰였다라는 의혹을 조간신문 제기하고 있는데 정익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걸 무슨 법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저런 게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보니까 아주 깨알 같은 것 같아요. 사실이라면 한중일 베트남 음식에 육해공군
한우, 뭐 닭, 보고, 육해공군 다 망라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A 씨가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경선하고 하면서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서 어디 뭐 기사 보니까 저 그 먹을 때 이제 이재명 후보 이렇게 토론할 때 저거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거 한 그 법인카드가 어디서 쓰였습니까? 경기도 공정구, 공정이란 말이나 좀 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법적으로 그 분석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봤어요. 가해자는 누구냐? 그 배모 씨라고 하는 5급 사무관, 그 다음에 피해자는 누구냐? 그 A 씨라고 하는 7급 뭐 주무관인지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법적으로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는 누구냐? 예. 김혜경 씨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법인카드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저런 것들이 배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은 게 아니다. 저거는 배소연 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먹었다. 배모 씨. 그러니까 이제 그 배사무관이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자기가 먹었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김혜경 씨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먹었다라고 하면 결국 나쁜 짓은 배모 씨가 했지만은 수익자 최종적인 그 이익은 누가 받느냐? 김혜경 씨가 본 거예요. 지난번에 엊그저께인가요? 그거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감사 결과 나오는 내가 이야기했다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내가 먹은 게 아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설령 내가 먹었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있어요. 그 직접적으로 저렇게 뭐 이렇게 일을 한 그 7급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 월급이라도 받았잖아요. 최종적인 피해자는 누구냐? 여기 있는 우리 같은 국민들이에요. 왜 우리 세금이 1억 3,500만 원이나 그 경기도지사한테 지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법인카드로 저렇게 밥값까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제가 화가 나는 대통령이 이런 거에 화를 내셔야지 저런 거에 다른 거에다가 화를 내시는 거는 좀 앞뒤가 바뀐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님 의견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보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증할 증거라며 영수증과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조간신문은 이 금액이 각종 간담회로 둔갑돼서 경기도 내 5개 부서에 예산이 쓰였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만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이렇게 되면 어제 저희 주제가 뭐였습니까? 소고기 누가 먹었냐 했어요. 왜냐하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재교체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소고기를 김혜경 씨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소고기에 이어서 닭백숙은 누가 드셨냐? 정말로 지역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이 먹은 거냐? 김혜경 씨 집에 가서. 아니면 김혜경 씨가 드신 거냐? 아니면 5급 사무관이 먹은 거냐? 누가 밝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제 김혜경 씨 이제 그제 사과를 했죠. 이제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안 하냐 못한 사과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의혹을 종결시키는 게 아니라 더 확산시킬 거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직후에 바로 지금 7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제보자가 추가 폭로한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보자가 그러니까 그제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 이거였죠.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두 가지 질문한 거죠. 누가 그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라는 게 하나 질문이었고 또 하나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거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용에 대한 증거를 지금 추가로 낸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건 뭐 한우라든지 아니면 초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음식들이 배달된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담회 왜 그 법인카드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냐면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실제 경기도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썼는지를 모를 뿐이지 어디서 어떤 목록을 썼다는 걸 온라인에 공개를 하고 있죠. 근데 저 제보자의 공개와 그 온라인에 공개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맞춰보니까 지금 간담회가 나옵니다. 자, 간담회라는 건 반드시 행정기관에서는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라는 그러니까 문서가 없는 행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얼마나 저게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게 빠르고 쉽겠습니까? 그냥 문서 보면 아는 겁니다. 바로 가서 캐비넷 가서 지금 감사관이 바로 올라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역 상생 협력 위한 간담회가 실제 있었는지 문서 확인하면 된다. 누가 참여했는지 참여자한테 물어보면 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문서에 나와 있는 거죠. 1시간이면 됩니까 확인? 저는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거 찾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만큼 이걸 확인하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리고 국민은 언제 알고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인 겁니다. 사과하고 그냥 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죠. 김영주 의원님, 네. 저 닭백숙 누가 드셨습니까? 이제 어제는 주제가 이 많은 걸 누가 먹었습니까? 라고 한 거라면 오늘 문제는 이 정도 가지고 간담회에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닭백숙 포장된 두 그릇, 두 봉지로 간담회가 되느냐? 복집에 가서 11만 원짜리 갖고 와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가? 실제로 만약에 간담회는 저는 말하자면 뭐 도지사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집에서 간담회를 하려면 한 60만 원어치는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영주 의원께서 서울시 정부시장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관점이에요. 11만 원으로 간담회 안 된다, 복집에서. 안 되죠. 앞에 거 다 상생 간담회 뭐 전부 다 11만 원, 12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간담회가 됩니까? 복집 같은 거 닭백숙 한 마리 2, 3만 원짜리 둘이서 앉아서 간담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거는 뻔한 거잖아요. 초밥집에서 초밥 10만 원어치 몇 피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볼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집 앞에 경비실에 갖다 놔라 했을 때 배 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 유용했는지 실제 누가 먹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실제로 저것만 봐가지고는 간담회 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 비용이었다. 오히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오히려 많이 먹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에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뭐 집에서 회의했지만 여러 명이서 그 많은 소고기 먹은 거 실제 회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요. 그렇지만 10만 원, 5만 원 가지고 간담회가 됩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궁색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새로운 관점인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광화문 앞에 있는 유명 복집의 복지리 1인분이 2만 1,000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12만 원이라면은 1인분 복지리가 2만 1,000원이니까 5, 6인분 정도인데 5, 6명이면 간담회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였던 사항들이 우리가 얘기해서 간담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실제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닭백숙은 누가 먹었는지, 복지리는 누가 드셨는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혜경 씨가? 그럼요. 만약에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고 얘기해야지 저는 된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저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배우자가 주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야당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비판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를 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뭐를 잘못했다는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한다는 것인지 그야말로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는 말, 부창부수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사과였습니다.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뒤에 숨어서 사과하는 척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고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제 복지리 가격 제가 말했는데 복지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이런 분의 이재명 기자의 그런 첨언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유인태 전 의원이 도지사 부인이 장을 보겠냐 라며 김혜경 씨를 두둔했는데 이게 논란입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대목은 있다고 봐요. 그 다 집사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보고 있잖아요.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보았어요? 억울한 측면에 나만 그랬냐 이거지. 다들 이렇게 해왔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죠. 이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사 부인이 장보냐라는 유인태 전 의원의 발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인도 직접 장봤다. 우리 와이프 장봤다. 김미애 의원 본인과 메르켈 총리 장보는 사진을 게재. 수시로 장바구니 들고 장보러 다니는 나는 지사 부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서 뉴스 안 나오나. 도지사 부인은 직접 장보면 큰일 나나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대변인 부인은 장 보죠? 모두가 다 같이 장을 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과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인태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여러 여건에 어렵고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라도 전공법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까 다소 말씀 얘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는 이 사안을 전공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물타기로 넘어가고, 또 국민들과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편들기를 하다가 결국은 역풍을 맞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소고기에 대해서도 관사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일처럼 얘기하니까 다시 백숙처럼 다른 일들이 튀어나올 때 대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될 대리 처방에 관한 문제에서도 송영기 대표가 나서서 어색한 해명을 하면서 편을 드는가 하면, 여권의 한 젊은 국회의원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탈모약 대리 처방 받는 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께 매를 버는 일까지 나타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에 선거일 마지막 투표일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혜경 씨가 직접 나와서 지금 있는 숱한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닭백숙을 먹었는지, 그리고 대리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복용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인사권자인 이재명 후보는 왜 5급 사무관 배모 씨와 7급 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이런 일들을 인사권자로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솔직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인태 전 의원의 발언이 이제 좀 부적절했다라는 의견. 도지사 부인이 아니라 도지사 할아버지도 장 보려면 봐야죠.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비공개 계좌 거래가 확인됐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한 겁니다. 김건희 비공개 계좌 거래 확인,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2010년 1월 계좌 일임한 뒤 손실받고 5월 이후 거래 안 했다라고 지난해 10월 발언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2012년 12월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 주, 50억 원 거래를 확인했다라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완벽하게 무마해 주려고 지금 현재 덮고 계신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마저 듭니다. 검찰은 중대한 사안이만큼 강제 구인과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지금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는 것, 윤석열 후보는 계좌문 닫았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계좌가 있었다. 그리고 거래 내역 다 합해서 한 50억 정도의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됐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50억이라고 하는 게 김건희 씨가 50억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24만 8천 주, 2010년도에 57만 5천 주 해가지고 한 82만 주, 이게 당시 시가로 한 22억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정도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다. 50억만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몇 년 전에 22억이면은 뭐 강남 아파트 몇 채 살 만큼 큰 돈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유통 주식이 한 7.5%, 그 다음에 총 주식으로 따지면 5%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런 사실들을
왜 굳이 밝히지 않았는지, 이게 민주당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그 오랫동안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도대체 검찰이 뭐 이런 것까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히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석연치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맞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김병민 대변인 예. 주가 조작에 관여된 바 전혀 없다라고 했지만 떳떳하다면 계좌 공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좌 없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계좌가 있다라는 의혹 아닙니까?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후보를 향해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 하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도 문제되지 않는 게 명확한 현실입니다. 근데 선거를 불과 20여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김혜경 씨 논란이 워낙이나 거치게 커지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소 물타기라도 하듯이 다시금 이 도이치모터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명백한 사건에 대한 진실은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는 기간 동안의 내용에 대한 통장 거래를 다 공개를 했고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그 이후에 일부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과거에 10억 정도 갖고 있었던 주식이 있고 그 계좌를 회수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래, 합법적인 거래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대표를 향해서 그토록 거칠고 아주 강력하게 수사했던 일에서 무엇 하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통장 거래 내역 다 공개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비 얼마 줬는지 하나 제대로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게 있습니까? 떳떳하다면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통장 내용뿐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하게 공개했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거듭된 정치 공세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여기에 대한 해명이 민주당에 오히려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146만 주가 비공개 계좌에서 발견됐다라는 보도인데 이 146만 주는 모두 다 회수한 금액이고 추가로 들어간 돈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회수했던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았던 기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일임해서 거래를 했지만 결국 손해를 봤다는 것이 김건희 대표,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에 대한 해명이고요. 이걸 회수하고 난 뒤에 다른 계좌를 통해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됐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까? 그게 큰 문제라 저는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에 주가가 거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반드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검찰이 주가 조작 사범들을 기소하면서 김건희 씨 이름을 넣지 못했죠, 공소장에. 그런 점도 아직 검찰에게 명백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 대장동 사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 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김건희 씨가 만약에 떳떳하다면 오히려 검찰 소환에 빨리 응해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예. 김건희 씨는 왜 검찰 소환에 불응합니까? 이거 검찰 소환에 떳떳하다면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 제가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고발 사주라고 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정치 공세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일부 언론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발 사주 얘기하시는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관련된 내용들,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윤석열 후보 징계까지 내리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혐의처럼 윤석열 후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맹공에 나섰죠. 얼마 전에 이 내용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혐의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증거로 김건희 대표 등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진즉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검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태 속에서 뭔가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얼만큼 많이 해왔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면 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사정기관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뜨겁습니다. 여야 후보 부인과 관련된 의혹들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주제는요. D26 2차 TV 토론 오늘 저희 채널A에서 오후 8시에 2차 TV 토론을 정말이지 생중계합니다. 정말이지 생중계는 뭐죠? 생중계합니다. 8시 채널A에서 2차 TV 토론 생중계할 텐데 뜨거운 TV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했는데 제가 저희 도직구쇼에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직접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 함께 가시죠. 여러분들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김진 기자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대형 미디어홀에서 시원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34.0%, 윤석열 후보 37.7%, 심상정 후보는 3.0%, 안철수 후보 한 자리군요. 9.0% 결과 나왔습니다. 칸타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해드리죠. 이재명 후보 31.3%, 윤석열 후보 41.2%, 심상정 3.9%, 안철수 8.9%. 역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리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MBS의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이번에는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서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추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이죠. MBS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28로 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랬던 두 양강의 지지율 추이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 넷째 주, 2월 둘째 주까지 경합을 하더니 급기야 35대 35 딱 붙었다. MBS에서는 지금 딱 붙었다라는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친 김에 이 대통령 당선 전망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이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40.4%, 윤석열 후보 47.4%의 전망치가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는 1.2%, 심상정 후보는 0.2%로 당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선될 것 같다. 윤석열 47.4, 이재명 40.4의 결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꿉니다. 대선 후보 누가 호감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더 호감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을까요?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다라는 언론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39, 윤석열 40, 심상정 37, 안철수 48. 호감도는 안철수 후보가 48로 나왔고요. 놀라운 건 호감도가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보다 더 적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각종 여론조사들 함께 봤고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냐라는 전망치와 호감도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못 본 특별한 유의미한 것 날카롭게 찝어내셨죠. 아니, 뭐 특별한 날카로운 것보다는 사실 지금 역대 대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동률인 조사부터 10%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의 옵차보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우세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죠. 뭐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물론 역대 어느 대선보다 비호감 대선이라 말할 정도로 어떤 호감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를 비롯해서 변동성이 큰 것도 사실이고, 또 뭐 저희가 눈 뜨면 새로운 이슈가 계속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택을 못하는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요동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전 여론조사 기관들이 난립하면서 과연 전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의 신뢰 문제가 반드시 제기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의 응답률이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0명 중에 9명이 응답을 안 한 상태에서 본 여론조사 결과를 얼마만큼 신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역대 가장 많은 여론조사 결과에 두고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될 텐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추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조금 전에 동률인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추세를 봤을 때
30% 중후반대에 묶여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20%부터 다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추세들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걸 보는 게 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이 추세에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기자, 오늘 TV 토론 그거 뭐 어디서 보면 돼요? 채널에서 봐야죠. 몇 시에요? 8시에 시작을 하는데 예. 뭐 채널뿐이 아니라 종편 전체에서 다 이제 생중계가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TV 토론이라 봅니다. 이게 그런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를 뭐 교체하고 뭐 내가 A 후보를 지지하다가 B 후보로 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죠. 오히려 내 후보를 더 지지하게 만드는 어떤 응집력을 높이는데,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반감을 더 키우는데, 이런 데 이제 TV 토론이 활용되겠지만, 어쨌든 지난 TV 토론은 1차 토론은 전초전석이 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상대가 아픈 것을 잘 끄집어내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토론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이제 본 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전초전에 이어서 상대가 가장 아픈 부분들을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내 지지층의 응집력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내 지지층의 응집력을 떨어뜨릴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TV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저도 오늘 TV 토론회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8시 저희 채널A에서 생중계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인데,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건 역시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공개합니다. 김원훈 광복회장의 비자금 의혹, 보훈처가 감사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훈처 감사 결과 광복회 국회 카페 헤리티지 8.15 수익 사업의 수익금 부당 사용 등 비위가 확인됐다. 저거 국가 독립유공자 자녀들 장학금 줘야 될 돈입니다. 카페를 중간거래처로 활용해 허위 발주, 원가 가다 계산 등 수법으로 6,1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중에 1,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세탁해서 비자금을 썼다. 보훈처는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비자금 중 1,000만 원은 김원웅 통장으로 입금돼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로 사용됐다. 마사지, 한복 구입 등이 저 비자금 1,000만 원으로 쓰였다는 게 정부 감사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자금 빼돌리기. 돈 세탁 후 의상 구입, 이발, 안마비, 장식품, 학교 공사비 사용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원웅 회장 얼마나 겉으로 반일몰이를 했습니까? 근데 뒤로 비자금까지 만들어서 공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줄 장학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게 정부 감사 결과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래도 됩니까? 광복 회장이, 김원웅 회장이?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청와대에서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보훈처가 있으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또 그에 적절한 어떤 뭐랄까 지금 아마 그런 그 광복회 내에서도 아마 임시총회가 소집될 걸로 보여지고, 보훈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뭐 해임 건의안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러면 어쨌든 뭐 여당을 비롯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혹은 반성하는 뭐 그런 측면의 어떤 코멘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해임 갖고서는 충분치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 야당에서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의 분노, 청와대의 분노, 여권의 분노는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범죄로 의심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꺼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국회를 드나드는 분이라면 소통관 앞쪽에 있는 저 카페에서 많이들 커피를 마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기에 상당히 적지 않게 가면서 소통관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싶었던 돈이 김원웅 회장의 개인적인 사적 유용에 돈을 보탰다고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데요. 김원웅 회장 해명은 아직도 제보자가 과잉 충성하느라 제멋대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나는 비자금 조성인지 몰랐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해명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씨 관련된 의혹들이 커지게 됐을 때 제보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모든 것들을 꼬리 자르기, 책임 떠넘기게 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김원웅 회장에게 많은 정치적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질타하고 아주 엄정한 사법적 처리까지 얘기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 그 진실을 바로잡는 일에, 그리고 사법적 일을 바로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제 김혜경 씨 의혹과 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비자금 조성은 좀 사안이 다르고 사실관계 여부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김 회장 이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 광복회장이
얼마나 지금까지 분열의 발언들을 하며 반일몰이 친일몰이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뒤로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줄 장학금을 1,000만 원을 비자금을 조성해서 마사지 등으로 쓰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김 회장? 제가 작년까지 6년 동안 보훈심사위원을 했어요. 맞죠? 보훈심사위원을 하면 뭐가 되냐면 군인들, 특히 병사들이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다치고 그런 경우가 심지어 사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심사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광복회장이 조금 전에 사진에 나갔는데 한복 입고 있더라고요. 예. 그 한복이 저 한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에 저런 행동은 진짜로 요즘은 일반 회사에서도 저런 식으로 비자금 뽑지 않거든요. 이거 법적 처벌 됩니까? 이건 처벌 받아야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조금 전에 화면에 해임으로 떴지만 정관을 갖다 제가 봤을 때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 회장에서 그 내려주는 거예요. 그 박탈하는 거죠. 그런데 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정관에 보면은 제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김원웅 회장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광복 회원이 된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광복 회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광복회 명예를 아주 그냥 그 나쁜 그 치를 갖다 해버렸으니까 아예 광복 회원 자체에서 제명된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해임 매집 파면으로 그칠 게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사안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세요. 보훈처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빈과 손예진 두 명의 톱스타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랑의 불시착에서 인연을 맺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기자. 결혼합니까? 어제 현빈 씨가 직접 저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팬들에게 여기서 이름을 딱 언급하지 않았죠. 그냥 그녀와 앞날을 함께하기로 그렇게 걸어 약속을 했다. 이렇게 그녀가 손예진 씨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뭐 양 두 사람이 사실은 뭐 여러 차례 손예진 씨도 직접 올렸네요. 저렇게 같이 올렸기 때문에 저도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겠죠. 그 사람이 현빈 씨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미 뭐 공개 연애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 차례 열애설이 터질 때마다 부인을 하다가 최근에 인정을 했고 저렇게 뭐 좋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그래서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아마 역대급 연예인들 부부가 탄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과거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어땠나요? 많은 파트너분들이 함께 하셨지만 유독 마음에 맞았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으로 가볼까요? 100점 만점에요. 90점? 왜냐면 10점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10점에서 그 외는 모두 다 좋았다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 지금 장르적인 거 말고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해요. 진짜 손예진 씨 90점 받으셨는데 몇 점 주실래요? 저는 100점. 100점. 네, 축하드립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명 대변인, 오늘 윤석열 후보 토론하죠.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도. 네, 사자토론 8시에. 몇 시에 합니까? 8시에 이곳 채널 A를 켜시면 아마도 시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TV토론 저희도 보고 월요일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